더정치 인터뷰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김민석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5대, 16대 국회의원 하셨고 지금은 민주연구원장 맡고 계시죠. 우선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민주연구원이 뭘 하는 기관인지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상 정해져 있는 각 정당의 공식 연구소에 해당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연구원이고요. 자꾸 이제 뭐 다른 당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여의도 연구소 하면 보통 이제 여론조사로 많이 유명해 있는데 네. 저희는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전략과 어떤 담론, 네. 그러니까 전략과 정책 담론, 주로 좀 중장기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정무적 대응이나 전략 이런 거는 당의 전략위원회를 통해서 네, 당에서 하고요. 또 단기적인 또 그때그때의 정책은 또는 당정협의 이런 부분은 당의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인 의미를 갖는 네. 예를 들어 뭐 선거 전략이라고 하면 뭐 선거의 전략 지도를 만든다든가 뭐 조사라고 하면 중장기 조사를 한다든가 뭐 정책도 그때그때의 정책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어젠다를 갖고 한다든가 또는 뭐 당의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큰 총선 전략, 집권 전략 네. 뭐 이런 걸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하는 곳이죠. 지난 대선 때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직후에 이렇게 무엇을 할 것인가? 초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주로 연구소에서 민주연구원에서 주로 만들어서 해서 네. 사실은 초기, 네. 그러니까 집권 직후 초기의 시기는 그것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했었죠. 볼 수 있습니다. 그 준비를 민주연구원에서 했군요. 그러니까 내놓고 하기는 그랬지만 네. 선거 체계 속에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주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작업이 이루어졌죠. 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대략 지금 하락하는 네. 추세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금 왜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지지도라는 게 계속 고공행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또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 떨어질 그런 지지도가 이제 이렇게 좀 조정되는 국면에 온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에 특히나 이제 뭐 남북 관계라든가 적폐청산 관련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데 예. 민생,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그것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있고 또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진다 하는 것이 실제로든 말로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포괄적인 여권에서 최근의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을 조금 놓친 것들이 있어서 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옛날 대통령들이 이 시점이 어느 정도였지 네. 하는 걸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닌데 여전히 높은 꽤 편이죠. 높은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지지도 추세를 어쨌든 저희가 그거를 뭐 과거 걸 갖고 볼 수는 없는 거기, 그러니까 낙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추세가 중요한데 하락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이제 긴장되게 봐야 하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조사 전문가들 몇 분을 모시고 토론을 좀 해봤는데요. 뭐 그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분들은 어느 수치가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를 한 50, 30 정도가 이렇게 관리해야 할 선 네. 아니냐. 대통령은 50%,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권 여당은 30%.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 미만으로 떨어질 위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50%, 60% 정도에서 등락을 거릴까요?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더 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망으로만 놓고 말씀드린다면, 순전한 개인적 전망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45 이하로 떨어지기는 조금 어렵다. 네. 그거는 참여정부 때 또는 노무현 대통령 때의 경험, 이 현재 이 지지층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설령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이 있다고 해도 확 지지도가 떨어졌을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심리적 마지노선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관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너무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지금 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이제 야당하고 이제 이른바 좀 보수 기득권 세력에서 이제 그런 공격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부분 일리가 있는 지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 떨어진다 또는 그것 때문에 현재의 경제의 어려움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최근에 이제 경제학자들의 논쟁이라든가 통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볼 때도 그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근에 어떤 체감 효과 또는 경기 관련성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아직은 통계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건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인 공세의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최저임금을 이렇게 실제로 실현해가는 뭐 방식 또는 다른 정책과의 보완성 네. 이런 면에서 보면 돌이켜 놓고 봤을 때 이건 조금 아쉽지 않은가 이렇게 조금 더 종합적으로 갔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대목으로 짚어볼 것도 있고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 대선이 진행될 때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일을 하는 분들 가지고 핵심적인 몇 분들 함께 토론을 할 적에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그 담론 자체가 서구의 임금주도 성장과 다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쓰게 된 이유 자체가 임금만으로 안 되는 그렇죠. 측면 때문에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자영업자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그 측면을 감안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저성장을 감안할 때 저는 전체적으로 저비용 사회라는 담론하고 같이 가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임금만 올려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자는 거잖아요. 근데 가처분 소득을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가는 걸 올리는 만 갖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돈을 전체적으로 줄여주는 이런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 번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편인데 최근에 우연히 누구죠? 변양균 장관, 전 장관 책을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또 그분도 그런 저비용사회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그런 조금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은 저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것을 최근에 이제 이미 최저임금에 있어서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영업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다 이제 그런 대목의 얘기들이겠죠. 네. 29일 날 중소자영업자들이 광화문 집회 예고하고 있고요.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세무조사를 좀 뭐 당분간 안 한다든가 해서 중소자영업자 상공인들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지시를 또 국세청장한테 했더라고요. 아무튼 이 관리 잘 할 수 있을까? 29일 날 혹시 뭐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걱정 안 되십니까? 그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수준이 높은 것도 분명하고요. 절대 이렇게 허투루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 그것이 현재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가져오는데 딱 눈에 드러난 어떤 계기가 돼서 그것에 대한 그렇습니다.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소득을 어떻게 올리고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그런 사실은 고통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주목해서 오히려 좀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다 망하게 생겼다. 이게 첫 단추 잘못 낀 거기 때문에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경제 이제 다 죽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희 당내 그 자영업자들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신 전순옥 전 의원이 예.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문제의식을 조금 많이 이렇게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민주연구원에서 그 해당되는 대표자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의 문제의식이 최저임금 문제 하나로 딱 그렇게 좁혀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비교적 토론을 많이 해봐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과 지금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이것 때문에 몽땅 지금 난리가 났다.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이념 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조사 등등을 쭉 해보면
국민들이 결국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것은 옛날식으로는 안 된다. 옛날식으로 소위 뭐 낙수경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있고 다른 큰 방향에 있어서의 다른 대안이 없다. 그리고 방향은 그게 맞는데 야, 방법이나 구체적인 정책을 좀 잘해봐 하는 그 기조는 여전히 여론상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에 대한 공방이 지금 지속되고 또 특히 보수 언론에서의 공격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볼 때는 국민들의 이해나 그 생각이 큰 틀에 있어서 소득주도 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쪽으로 큰 틀을 바꾸자 하는 정책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지지가 더 높다고 봅니다. 지지가 더 높다. 예. 그런데 정부나 민주당에서 좀 체계적인 어떤 설명이라고 할까요?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할 것이고 그래서 뭐 내년 또는 언제쯤이면 지금과 달리 이제 경제가 네.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비전도 좀 제시하고 뭐 이런 노력들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또 개인적인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히 저는 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97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 IMF 상황에서 시작할 때보다 사실은 전체 상황은 더 안 좋다. 외교적인 상황도 더 안 좋고 경제적인 상황도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경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지도가 너무 높고 또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해결 정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이게 급히 좋아서 사실은 한 1년 정도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어려울 수도 있네 하는 얘기를 좀 덜 신경 쓰면서 온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니까 정책으로 실제를 변화시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잘 설명해 나가는 노력을 더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등등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긴장을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는 시기에 이제 같이 겹쳐 있다는 것을 뭐 다행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좀 그런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걸 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좀 장관들한테 좀 많이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대통령제가 갖는 수명이라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제에서 모든 대통령, 모든 청와대에 행해졌던 비판의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도 차이인데 특히나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청와대는 더 그 숙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다른 부분이 또 열심히 뛰어도 대통령만 보이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집행이라든가 정책의 측면에서는 장관들에게 더 힘도 많이 실고 또 더 토론을 많이 하고 이렇게 더 그들이 그러니까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와야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스타 장관들이 나와서 네. 막 전면에 뛰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장관들이 막 뛰어서 설명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런 것이 좀 보여야 이 정치의 역동성이 있고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버퍼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자, 특히 인사를 너무 청와대에서 다 하는 것 아니냐. 좀 인사수석이 청와대에 있죠. 그래서 장관들한테 좀 정부 산하단체 인사권은 좀 위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들이 정책이라든가 뭐 어떤 일에 있어서의 주동성, 역동성을 갖는 것과 인사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라는 것이 갖는 복합성 때문에 인사를 그러니까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다 하냐 예를 들어 이런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청와대가 하든 장관이 하든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로 정리를 해서 봐야지 청와대가 하느냐 장관이 하느냐의 문제는 저는 조금 아닌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데 뒤에서 좀 조율사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뭐 정무적인 기능인 좀 너무 취약하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뭐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참모들 일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양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지금까지 비교적 뭐 청와대 참모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비서실장 이하 비서실팀 아니겠어요? 수석도 그렇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정무적 기능을. 예. 그 중에서 정무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딱 몇 분 손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비서실장하고 핵심 수석 몇 분인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해왔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는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국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다 가리고 묻혔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뭐 청와대 누구가 정부적 기능을 했는가 이렇게 평가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결국 정책이라는 것이 조정, 홍보, 그 다음에 어떤 종합, 이것이 같이 이제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가령 지금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왜 조금 미스가 났지, 이런 부분이 왜 선제적이지 않았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쨌든 청와대가 막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아마 당이 마치 이제 끈을 매는 것처럼 청와대도 한번 다시 쭉 자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집권하면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국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이 너무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상당히 당정회의도 활성화하고 정책 기능을 당에서 많이 수행하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 근데 진실은 어느 쪽일까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 또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계열에서는 세 번째잖아요. 그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물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당의 참여라든가 당과의 토론이 더 적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적어도 더 이렇게 면이 확대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제에 있어서 결국은 정책과 인사할 텐데요. 네. 정책 인사 내지는 정치적인 주요 사안에 대한 걸 텐데, 정책은 보면, 정책은 정부가 좀 앞서가는 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얘기가 안 되거나 이런 사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당의 정책위 쪽에서 제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공약들 이행도 해야 되고, 뭐 정책도 세워서 실행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는 이제 입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도 그렇고요. 국회 상황도 여소야되고 야당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입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국회에서 입법 전략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 부분도 약간 궁금증이 좀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야당과의 관계가 썩 그렇게 원활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다 좋습니다. 아무튼 올해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입법 전략 큰 틀에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묘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대통령과 함께 야당 대표들 포함한 원내대표들이 매우 했죠. 네. 원내대표들이 해서 여야정 협의회 뭐 얘기가 나온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건 굳이 본다면 저희들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입법 전략이라는 거는 뭐 야당하고 뭐 특별한 어떤 관계를 뭐 그것이 뭐 내각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 연정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법안의 통과가 가능한 시스템이 뭐 없는가 뭐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묘수풀이는 아니고 정석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100석, 150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가려면 180석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80석을 갈 수 있는
그런 묘수풀이는 없는 거고요. 제가 아까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87년인가요? 88년인가요? 그 소위 일로상김 체제에서 88년 체제죠. 4당 체제. 네. 그때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율이 제일 높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어쩐 의미에서 보면은 모두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절충하면서 제일 법안 처리가 잘 됐고, 그때 야당에는 예를 들어 뭐 DJ 평민당도 있고 예.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묘수풀이라기보다는 정석으로 조금 더 대화도 많이 하고 협치의 의지도 강화해 가면서 가되, 다만 심리적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선거의 결과가 국회의 의석을 변화시키진 않았지만 일종의 심리적 제한선을 친 거 아닌가. 이게 협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당도 너무 막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국민적인 심리적 이 울타리 정도가 쳐져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는 협치의 노력을 대통령이 이렇게 강화하고 상호 노력을 하면 그 이전,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네. 총선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법안의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다만 다른 방식의 예를 들어 뭐 협치 내각이니 연정이냐 하는 것은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 아닌가.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네. 그런 묘수풀이를 하려고 막 괜히 무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석으로 가는 것이 맞고 또 현실적으로 그 기회에는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가능할까요? 개헌은 그나마 가장 해볼 만했던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지방선거 누구의 전에요? 잘못이든 간에. 네. 예. 이미 공약이었고 약속이었고 대통령이 추진까지 했던 것이 안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에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하면 좋다라고 했지만 이걸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는 방식의 막 적극적 주동성이 발휘됐던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더구나 경제도 조금 더 경제의 어떤 정치력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쪽으로 힘을 모아줘서 총선 전에 그것이 가기는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차라리 선거법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의원 수 늘리지 않고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할까요? 솔직한 답변은 저는 어렵다고 보죠. 어렵다고 보시는 왜냐하면 거죠? 네. 지금 합의 내지는 진보적인 진영에서 생각하는 것이 결국 연동제 아니겠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근데 연동형인데 여론조사하는 분들의 또 말씀을 빌어본다면, 근데 국민들이 또한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내 손으로 내가 뽑는 거, 소선거구제.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서울에서 다 해먹어? 하는 서울과 지방, 특히 이제 농촌 어떤 선거구의 대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는 건 자칫 잘못하면은 연동형이라는 어떤 이상형을 생각한다가 또 하나 중요한 현실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잡으려면 소선거구, 연동형, 그다음에 서울과 지방, 네. 지방의 일단 보존, 이걸 다 하려면 결국 답은 현재의 틀에다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연동형을 보완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 늘리는 거는 국민들이 싫어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나오는 답이 최근에 정동영 이제 신임 대표가 말씀하신 한 10년쯤 국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딱 동결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네. 돈은 늘리지 말고 숫자는 줄여서 뭐 하자 이 얘기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몇 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국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건데, 현실적인 답은 저는 그 정도 외에는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민주연구원장님이시니까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권리당원이 73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죠.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권리당원이 많아졌습니까? 저희가 농담처럼 아마 전 세계에서 당원이 또 권리당원이 느는 경우가 아마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을 거다. 물론 최근에 뭐 정의당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대규모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당에 대한 가입도 떨어지고 노조 뭐 조직률도 그렇게 막 확 올라가지 않고 뭐
비교는 애매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종교에 대한 신도수도 가령 이런 식으로 어떤 조직화에 대한 것이 과거와 같지 않은데 참 신기한 현상이죠.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 대표를 그만두고 흔들릴 때 한 번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선 경선할 때 한 번 많이 들어오고 네. 지난번 지방선거 할 때 또 이제 선거인단 하기 위해서 또 많이 들어오고 이런 몇 번의 계기를 거쳤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비교적 그 정당 가입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줄고 시민들 사이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효능감이라는 것이 좀 생겼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효능감. 그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나이에 비해서 정치를 일찍 시작해서 그러시죠? 이 소시적에 보통 당원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렇게 권리당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당의 주인이 나다. 제가 제가 꿈꿨던 정당이 네. 이름을 안 바꾸는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면 민주당 계속 가는 정당. 또 하나는 당원이 정말 주인인 정당이. 저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저의 어떤 정당에 대한 소망인데 호프집 가서 대화를 해보거나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해본 중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들어온 권리당원들 가운데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당이 공천을 잘못하면 왜 공천을 잘못했지? 하고 당 지도부를 막 좀 비판하거나 네. 술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러는데 지금은 공천이 잘못되면 이거 우리가 바꿔야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 뭐 촛불의 경험, 또 최근 몇 번의 어떤 이제 권리당원의 주권 행사의 경험 이런 것 속에서 굉장히 당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진 그런 당원들이 형성돼 있고요. 그렇군요. 비중으로는 여전히 수도권과 호남이 많고요. 한 30해서 한 60% 정도 될 거고요. 호남은 원래 좀 많았었죠. 네네. 네. 그리고 남녀 비율은 어떻습니까? 남녀 비율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여성이 그렇게 많아졌나요? 여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권리당원으로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분들 가운데는 적극적인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 최고위원들 뽑느라고 경쟁이 한창인데요. 김민석 원장님은 누구 지지하십니까? 저도 마음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가 네.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 대표는 대표다워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역시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당이라는 당이 간단한 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역시 대표는 당이 그때그때 어려운 일도 부딪힐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 사람이면 당을 상징할 수 있어 하는 당의 정체성에 일단은 맞아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건 이제 기본이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내공이 필요한 시기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이제 그런 대표가 돼야 되겠죠. 네. 좀 다부지고. 지금부터 총선까지 한 2년 선거 없이 가는 이 시기가 과연 우리가 아까 뭐 20년 집권 말씀하셨기도 했고 저는 연속 집권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네. 과연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 2년은 사실은 국민들의 촛불 덕도 받고 대통령 인기 덕도 받는데 이제 앞으로 한 2년은 이제 그냥 오로지 저희 실력 갖고 가야 될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2년을 정말 이렇게 몰입해서 준비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대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체성 맞아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예. 뭐 네, 어떤 몰입해야 분이 이렇게 되죠.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진 그러세요? 않겠습니다. 네. 김민석 원장님이 이제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을 다시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정시를 통해서 정식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다음 총선 때 네. 지역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지역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한 두세 군데 뭐 저도 관심 갖고 또 주변에서 권하는 데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 임기 마치고요. 민주연구원장 일 마무리 해놓고 올 뭐 하반기나 연말쯤에 이제 좀 집중 조사를 해서 한 군데 정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인터뷰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그 시청자들께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민주당의 어떤 장래를 생각하는 민주연구원을 제가 이렇게 현재로 맡고 있으면서 내가 안이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해봅니다. 그래서 더 각성하고 더 열심히,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가 전체적인 문명과 문화의 변동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이슈 또 새로운 과제를 적극적이고 앞서서 이렇게 찾아 나서고 또 그것들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자, 오늘 인터뷰 출연해 주시고요. 또 답변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